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도 중간고사 기간이고 그래서 오늘 푸코는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내용은 편하지는 않아요. 내용은 편하지는 않고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서양의 어떤 문명을 이렇게 반성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앞부분에 우리 한 것들 잠깐 정리를 하면 칸트나 뭐 베버나 뭐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서양의 어떤 문명을 만들어낸 토대를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어떻게 해서 확실한 지식이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윤리 도덕적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이야기한 사람이 칸트고, 헤겔은 그걸 더 나가서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인류의 정신이 어떤 신과 같은 절대 정신으로 가는, 그게 바로 인간이 발전해야 될 길이다, 뭐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세 시대가 이렇게 있고, 중세 시대는 어떤 신을 믿기만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서 신의 명령, 신의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신부,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 야 너가 자유로운 존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 네 꿈을 가져. 너는 너가 만들어가는 존재야. 요걸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칸트, 헤겔, 이런 베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끝판왕이 사실은 헤겔이에요. 그래서 헤겔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이 절대적인 존재, 누가 다가갈 수 있냐?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개인으로서 인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감각하고 그 감각을 통해서 자신의 감성을 만들고, 감성을 통해서 오성을 만들고, 오성은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을 만들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성적으로 활용을 해서 관념을 형성하고 이념을 형성해서 어떤 절대 정신, 절대 정신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요. 한 인간이 점점 자기의 생각과 사고를 확대해 가면서 절대 정신,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사고방식은. 나도 위대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칸트나 헤겔의 철학은 신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이 뭔가 믿고 의지할 것이 없잖아요. 공허하잖아. 그때 아니야, 우리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켰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도달해야 된 어떤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어떤 이념을 만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신 중심이었던 사회를 인간 중심으로 바꿨다라는 말이 말만 바꿨다라는 뜻이 아니라 신을 가장 세상의 중요한 절대적 원칙으로 삼았던 자리를 인간이 대신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었냐, 서양은 자신의 문명 문화를 긍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드디어 승리를 했잖아요. 동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화의 어떤 승리를 뒷받침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절대 정신이 막 강조될 때, 그래,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서 신과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이런 세상,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생각이나 사고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쉽게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인간의 롤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롤모델. 예를 들면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어떤 롤모델이 있다거나 정치를 통해 성공한 롤모델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자리에 뭐 어르신들 중에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박정희가 하나의 롤모델처럼 절대정신화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웅을 찾으려는 심리, 여기에는 이런 절대정신을 찾으려는 인류가 어떤 롤모델을 찾아서 그렇게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런 어떤 강력한 영웅들에 대해서 끌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 정치적으로 지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 신이 없던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가 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철학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은 과학을 발달시켰고요. 이거죠, 과학. 이걸 통해서 어떤 인문학, 사회학 이런 것들을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식 체계가 됐고, 이 지식이 누적되면서 뭐 진보가 일어난다 라고 보는 게 이제 칸트와 헤겔의 어떤 사상이고, 이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우리가 힘이 강하잖아. 그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더 우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너네는 우리를 지배받아도 돼.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양 철학 안에는 이런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자의 도덕 혹은 강자의 윤리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변증법적 지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있고 요거에 대한 반이 있으면 이게 합에 도달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겔은 요 상태를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모순. 즉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서 헤겔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인간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 보면은 이 절대정신이라는 게 개인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 생각을 공감한다,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대의 보편적 이념 중에 뭐 자유 같은 거 있죠. 자유, 정의, 그죠?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이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될 가치, 생각,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면 그게 절대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했을 때. 그러니까 헤겔의 생각은 어찌됐건 논리적으로 보편성을 조금 띠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자기가 하나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떤 그 신이 되거나 하는 건 결국에 불교에는 자기 스스로가 구도의 길을 가고 그 구도의 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이제 해탈을 하는 과정이 이제 종교적인 구원을 얻는 길이잖아요. 그런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생각이 점점 커져가지고 전체 인간 인류 전체가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구원과 해방을 원하는 세계로 이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신은 어떤 내세,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 헤겔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자유로운 해방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중심의 정신을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 구현하려고 하죠. 그래서 칸트나 헤겔은 이런 논리적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푸코는 이걸 토대로 이제 이걸 반성적으로 고찰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우리 학문의 체계는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이거 하면 되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꿈과 이상을 이뤄. 거기에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어요. 또 자기 개발서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의 꿈을 가지고, 너의 미래를 가지고, 이런 게 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 그게 하나의 시대 정신, 하나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관념을 이루게 되고, 그 관념이 점점 확장이 되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에 공감을 이루게 될 테고, 이것이 진보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셸 푸코는 요거를 토대로 진짜 인간이 진보해 왔고, 진짜 인간이 신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세계로 완전히 자유로운 세계.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인간은 뭘 하는 거예요? 자유의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유로운 존재, 진짜 뛰어난 존재, 주체적인 존재가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대적 발전 과정을 반성적으로 성찰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미셸 푸코는 그걸 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감각과 지성을 쭉 발전해서, 야, 내가 드디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됐어. 이거를 서양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체라고 부릅니다. 주체. 그래서 이런 흐름의 철학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체 철학이라고 불러요. 즉 주체를 딱 세워서 이 주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주체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서양 근대 철학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냐? 주체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는 다른 거고, 주체 철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푸코는 뭘 얘기하냐? 아니,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발전시켜서, 야, 진짜 자유로운 존재. 쉽게 말하면은 서양이 발전해서 식민지도 만들고 과학기술도 만들고 달도 가고 인간이 세상을 마음껏 휘두르는 주인이 된 거야. 요게 주체 철학이에요.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한 게. 그러면은 이제 푸코는 뭘 묻냐? 야,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인간의 위대한, 인간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했어. 근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롭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억압을 받는 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진짜 주체냐? 이걸 물어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옛날보다는 더 좋아졌다. 나는 옛날보다 더 자유롭다. 옛날 노예보다 더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노예가 8시간 일하면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불평을 했대요. 진짜로 이집트 문자를 해독한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이 나 어제 술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 일 못해 하면은 감독관이 다 허락을 해줬대.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더 노예처럼 살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푸코가 문제의식이 드는 건 뭐냐면, 아니, 인간이 이렇게 노력해서 멋진 사회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더 자유롭지 않고 더 억압된 것 같지?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와 또 다르게, 너무 억압적인 이 세계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푸코가 던지는 질문에는 뭐가 있느냐? 도대체 그러면 권력이 어떻게 이때까지 작동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그러면 지식은 과거와 달리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성이라고 하는 관념은 과거랑 달리 어떻게 바뀌어졌고, 권력, 지식, 성, 학교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하면서 실제로 인간은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힘을 가졌던 권력이나 권력자들이 어떻게 인간을 다스리느냐, 통치하느냐, 관리하느냐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자유롭다라고 느끼는데 푸코가 보기에는 야, 진짜 자유로운지 옛날부터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서 푸코를 이해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계보학이에요. 계보. 그러니까 계보가 다른 말로 하면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간단해요. 이 사람 권력이면 권력의 족보를 쭉 따져봤더니 야, 지금의 권력이 뭔가 인간을 더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야. 지식, 과거의 지식과 오늘날의 지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쭉 따져보면서 족보를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봤더니 아니, 오늘날 지식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게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일 뿐이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오늘날 성이 억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푸코는 근대에 들어서면서 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계보학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푸코가 생각하는 걸 조금만 더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뭔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쑥쑥 자라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이가 모르다가 옆에서 자꾸 가르쳐 주니까 아이가 하나씩 습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뭔가를 습득을 하고 지식을 체화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사회화가 되죠. 그죠?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에게 뭘 가르치죠? 사회에서 지켜야 될 규칙이나 규범을 가르치죠. 그죠? 규칙이나 규범. 규칙, 규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잘 내재화하면 사회화가 잘 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학생 말 잘 듣네? 착한 학생. 이 사회화가 잘 안 되면은, 이 학생은 문제 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습득하고 사회화하는 과정에서 푸코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로 치면 조선시대의 사회화 과정과 오늘날의 사회화 과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푸코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푸코의 개념 중에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피스테메가 뭐냐면은, 진리,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 진실이라는 뜻인데, 요게 악상 떼기인가 악상 그라브인가 이 불어에 위에 붙이는 거예요. 이 위치를 살짝 바꿔서 자기만의 독특한 개념으로 쓰는데, 이 에피스테메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 시대에 통용되는 진리라고 불러요. 그 시대에 통용되는 진리.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규칙과 규범을 전달하는 어떤 지식 체계, 학습의 체계가 있을 텐데, 그 지식과 학습의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지. 푸코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대는 무엇을 중요시 여긴, 무엇을 어떤 진리, 진실이라고 여긴 시대일까? 그래서 푸코는 어떻게 하냐면,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른 다른 진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른 다른 진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100년, 200년을 살지 못하니까,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년, 200년을 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익히고 배우고 공부하는 건 진리가 아니라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푸코의 얘기는. 이렇게 상대화를 해놓고, 그렇다면 왜 우리 시대는 이런 모양의 진리를 가지게 되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의 주된 주제가 푸코는 주로 권력이고 이 권력이 작동하는 디테일한 것으로서 지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뤄요. 의학이라든지. 그래서 푸코가 다룬 책에 의학을 다루는 게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고요. 지식을 다루는 게 담론의 질서, 말과 사물이라는 책이고 성을 다루는 게 성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후반기에 썼어요. 그다음에 권력을 다루는 것은 뭐 감시와 처벌 뭐 이런 책들이 푸코의 책인데 푸코의 책은 읽어보시면 하나도 재미없어요. 진짜 눈 코딱지만큼도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 개보학이에요. 개보학이라는 말은 족보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족보가 재밌어요. 족보 읽어보면 재밌어요. 누가 자식이 몇 대고 하나도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푸코 책은 기본적으로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20-30년을 어떻게 하냐. 진짜 족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한 거예요. 진짜 이 지식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런 과거의 지식과 오늘날의 지식이 단절되는 지점은 어딘지 이런 걸 다 따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꼼꼼해요. 이 꼼꼼하고 또 이 문체 자체가 또 길어요. 문체 자체가 엄청 길고 그리고 재밌는 사람이긴 해요. 재밌는 사람이긴 한데 글 중간중간에 농담을 슬쩍슬쩍 넣어놨는데 이게 캐치하는 사람과 못 캐치하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핵심을 찌르는 농담 이런 걸 잘하는 사람 같아요. 책을 읽다 보면. 여튼 책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책보다는 진짜 컨셉만 이해하면은 책은 이런 컨셉에서 이게 쓰여졌구나만 알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뭐부터 해볼까? 감시와 처벌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습득하고 규칙과 구별을 내면화하는데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시대마다. 그러면은 시대마다 다른데 여기 살짝 지웁시다. 시대마다 다른데 과거에 15, 16세기 이렇게 과거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 옛날에 왕이 딱 행차를 했는데 뭔가 왕한테 이렇게 복종의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왕을 지키는 그 옆에 부하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바로 잡아가거나 그죠? 죽이거나 하겠죠, 그죠? 아니면은 왕의 권력의 계기는 어떤 반군이 있어요.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바로 잡아 죽이고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죠. 그죠?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어떻게 됐냐면은 권력자가 생사를 여탈권이 있어요.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즉석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은 그냥 힘 그 자체. 너 죽여. 잘못했으니까 죽여.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감시와 처벌 보면 생사 여탈권이라고 보여요. 과거의 권력은 그냥 무지막지한 힘이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떤 감옥이 없었어요. 감옥이 없었다니.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벌받기 전에 대기하는 공간이에요. 감옥이. 그래서 심지어는 감옥에 창살이 있잖아요. 창살이 지금은 촘촘하잖아요. 도망 못 가게. 이때는 감옥이 창살이 널찍했어요. 그냥 들락날락 해도 돼요. 다만 이 사람은 지금 처벌받기 전이다라는 걸 자기 이제 표식 같은 걸 하죠. 뭐 이마에 하거나 등에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문신 같은 걸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사 여탈권만 행사를 하고 자, 권력자가 왕이 야, 너 살려줄게. 야, 넌 죽어.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은 어떻게 작동했어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작동했죠. 그죠? 그래서 이 생사 여탈권을 하다가 최근에는 근데 이렇게 작동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 사람들이 야만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고문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게 작동을 안 한다고요. 과거 무식하게 막 피를 막 보이면서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지금은 어떻게 권력이 작동할까요? 그죠? 법. 그죠? 그래서 최근에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푸코는 뭐라고 부르냐면 생체 권력이라고 해요. 생체 권력. 생체 권력, 뭐 바이오푸브아라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체 권력은 인간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인간의 건강, 그죠? 지식, 그리고 사회의 안정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권력이 작동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에서 근대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점점 넘어오면서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것들을 점점 감춰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폭력적으로 이렇게 생살 여탈권을 딱 행사했어요. 왕이. 근데 이걸 계속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배워요. 쟤도 언젠가는 목을 땡강 칠 수 있겠네? 그러면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 사람들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에서 야 이거 하면 안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좋은 거야. 지식을 매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텔레비전에 보면 맨날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건강, 지식, 사회 안정.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배웠냐? 자, 오늘날의 학교 있잖아요. 학교가 아침 9시에 시작해서 뭐 몇 시에 딱 끝나고 일과표가 딱 정해져 있죠. 이런 시스템이 중세에는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 수도원에만 있었어요. 수도원. 그래서 학교의 일과표와 이때 수도원의 일과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감시와 처벌 책에 보면 수도원의 일과표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교의 일과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중세 수도원에서 이렇게 신체를 단련하고 훈육하던 그런 방식이 어떻게 된 거다? 근대사회에서는 학교라는 형태로 확대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푸코는. 그러면 그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신체를 동시에 관리하고 통제하는 연습이나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시계가 없잖아, 시계가. 시계가 없으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요 사이에 과학이 발달하고, 그죠? 자본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경제 권력을 잡았던 자본가,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학교, 수도원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확대하죠. 그거 나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학교 시스템이 확대됩니다. 확대. 그래서 일과표가 수도원하고 똑같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학교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전에는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길드 중심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합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걸 하면 너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로 일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점점 경제가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규모 생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영국의 그 큰 시계 있잖아요. 빅벤 맞다. 그런 시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9시 50분이다. 들어가야지. 자, 모든 자기의 신체를 뭐에 맞춰요? 시계에 맞추고 일과표에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절에 가면 아침 종을
치죠, 그죠? 마찬가지로 수도원 가서 종을 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내 신체를 딱 일과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규칙, 규범을 내면화하면서 사회화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푸코는 그게 아니다.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봐요. 근대적 인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얘가 규칙을 지키고 왼쪽으로 다니고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대적 인간, 주체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학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의 말을 통해서 사회화를 하는데 근대 사회는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 학교에서 확대되어서 어떻게 유치원에서부터 클 때까지 한 20년의 교육을 통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나라는 근대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근대적 인간이 만들어지는 건 자, 아까 감각을 통해서 감성, 지성 이런 쭉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만들어낸 게 학교, 대학교, 관료제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푸코의 말은 인간은 학교에서 길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목줄에 딱 묶여 있는 것처럼 인간도 어때요? 일과표에 딱 9 to 6 이 시간 동안의 회사 일.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길들여져야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학교를 왜 확대했냐? 학교를 통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면 그 사람한테 뭘 줘? 돈을 주고 월급을 주니까 어때? 지식, 건강, 안정들을 챙기면서 뭘 해요? 이 시스템에 사람들이 쑥 계속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람은 학교라고 봐요. 푸코는. 학교. 그러면 학교는 뭘 하는 거다? 근대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곳이에요. 근대적 인간. 그러면은 백지 같은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씩 근대적 인간으로 바뀌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적응을 못하면 뭐해? 아이 잘못 탓을 해. 근데 학교가 원래 그런 건데 아이 탓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을 갖춰도 그 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푸코는 이걸 학교만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라 병원. 수도원에서 신자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통제하던 시스템이 학교로 갔고, 학교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의사가. 저도 어제 병원 갔다 왔는데 뭐 먹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내 신체에 대한 통제 관리를 하죠. 신체에 대한 통제 관리. 이걸 통해서 이걸 할 때 어떻게? 과거의 권력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권력은 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돼. 너 건강에 도움이 돼. 너 오래 살려면 내 말 들어. 그래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힘과 무력이 아니라 지식과 언어를 매개로 작동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푸코의 얘기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웠다면 지금은 지식을 차지하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 지식이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 수단으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 병원에서 어때요?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건강을 매개로 너는 뭘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똑같은 곳이 또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 병원, 군대 가면 거의 똑같이 하죠. 그래서 군대 왔던 선생님들이 아이를 군대식으로 막 가르치기도 하잖아요. 군대. 일과 시간에 똑같이 하나의 자기의 신체를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수단, 도구, 기계로 만들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은 뭐 예를 들어 총검술이라든지 이런 게 지나고 나면 그냥 몸에 완전히 익어 있어요. 군대. 또 어디 있을까요? 학교, 병원, 군대.
여튼 뭐 이런 것들이 근대에 이 부르주아지가 성장하면서 복합적으로 쫙 퍼집니다. 퍼지면서 서양 사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합리성, 건강, 이런 것들의 어떤 이념, 생각들이 쭉 만들어지고 이게 쫙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실제로 14, 15세기에는 아이들을 구분할 때 아동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동기. 어려서 생각을 해보면 시골에 아이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그때부터 집안 일을 계속 조금씩 시켰죠. 그죠?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어릴 때 공부해야지. 중세 때는 아동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술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성인 그림에 축소해서 성모 마리아에 안겨 있도록 그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동이라는. 유아의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아, 그 다음에 걸어 다니면 인간이에요. 중간에 이제 그 아동기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아주 미시적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푸코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권력이라고 해요. 미시권력. 과거에는 권력이 어때? 거대하게 생살여탈권을 발휘하면서. 그렇지만 근데 부르주아지가 작동시키는 이 권력의 작동 방식은 학교, 군대, 병원 뭐 이렇게 해서 미시권력이라고 부르죠. 미시권력. 이 미시권력이 끊임없이 작동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알아서 규칙 규범을 사회화시켜서 알아서 복종하도록 만드는, 알아서 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돼요? 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야 되고 모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해서 뭔가 아웃풋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인간을 만들어내려면 아주 미시적인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작동을 하고 이걸 내면화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뭔가 숙제를 딱 받았는데 숙제를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그런 훈련들을 어려서부터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시킨 것, 해야 될 것들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나의 뭐가 되죠? 어떤 의무로 작동을 하죠. 그걸 어려서부터 학습한다라고 말했던 푸코. 그러니까 이 푸코의 말에 따르면 어때요? 야, 뭐야, 인간 노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인간이 생산된다고? 근데 당시 주류가 이제 부르주아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할까? 야, 너 건강 챙겨. 그래야 다음날 나와서 일을 하지. 그죠? 야, 너 업무에 맞는 적절한 지식은 필수야. 그래야지 내가 시키지 않더라도 네가 알아서 하죠. 그죠? 자, 경영주의 입장에서, 경영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학생을 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떨까요? 그죠? 월급만 그냥 주면은 얘가 시키는 대로 잘하니까 훌륭한 학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보는 푸코는. 그러니까 그래서 푸코는 그런 점에서 어떤 철학자냐? 기존의 어떤 서양 중심의 발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검토해 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한계가 있어가 아니라 진짜 실증적인 자료를 16세기 자료부터 다 찾아가지고 책에 다 넣어놨다니까, 족보처럼. 그러니까 책은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이 들이민 증거와 내용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감시와 처벌에서는 주로 학교를 검토합니다. 학교. 그 다음에 군대, 병원 이런 걸 검토하면서 어떻게 해서 과거의 권력과 다른 미시 권력이 작동하면서 인간을 신체적으로 훈련시키는가. 이거를 푸코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규율을 딱 만들어서 신체 하나하나를 딱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생각해 보면 동네에 좀 상태 안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미친놈, 미친년들 하나씩 쭉 돌아다녔잖아. 그런 기억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제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동네에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이 어때요?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근데 현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다 격리시켜서 정신병원에 넣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딱딱 맞춰서 자신의 신체를 규율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일을 시킬 수 없어요. 일을 못하니까 뭐가 돼? 비정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푸코가 하는 말을 보자면은 좀 암울한 말이기는 한데, 이때까지 근대사회에서 만들어냈던 어마어마한 학문들이 실제로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정상을 쭉 키우고 비정상을 빼서 관리, 통제하려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요, 푸코는. 그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서양이 이렇게 발전한 건 진짜 발전이 아니다. 이건 그냥 권력의 작동 방식이 변한 것일 뿐이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율, 그 어떤 절대정신의 발현,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푸코의 어떤 이 아이디어를 처음 들으면 갑자기 허무함이 쭉 몰려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뭐지? 그러니까 통제에 당하고 있는 거는 그렇죠. 맞춰서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9시에 출근하고 그렇죠. 5시에 퇴근하고 내가 출근하고 싶대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대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월급이 조금 올라가면 거기서 만족하는 인간?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안 한다. 통제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비정상으로. 그냥 비정상으로 두고 네. 예를 들어 아이가 산만함 생각을 해보세요. 어머님 예전에 ADHD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살았어. 지금은 어때요? 다른 학교를 보내잖아. 아예 어려서부터. 왜 그래요? 정상과 비정상을 끊임없이 구분해서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비정상은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아웃사이더를 사회가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푸코는 동성애자입니다. 남자를 좋아해. 몇 세기 사람이에요, 푸코는? 푸코는 1980년대에 죽었어요. 84년인가? 90년인가? 그러니까 최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00 주된 활동 시기가 1950년생인가 40년생인가 그래요. 또 이거는 다른 네. 질문인데요. 올더스 빡슬리의 네. 멋진 신세계를 보면 네. 푸코가 얘기한 이거에 아주 극대화를 시켜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푸코의 이 사상에 대해서 다른 작가들이 영향을 받아서 책을 쓴 거예요? 아니면 올더스 헉슬리가 더 빨리 살아서? 헉슬리가 먼저예요. 근데 헉슬리는 천재적인 작가예요. 정말 그러네. 네, 헉슬리가 그 대공황 시대의 멋진 신세계를 썼으니까 1930년대 썼거든요. 그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입실론의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딱 만들잖아요. 유전자를 개량을 해서. 그러니까 헉슬리가 먼저죠. 근데 이제 헉슬리는 소설로 쓴 거고, 미셸 푸코는 요거를 옛날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증거를 다 들이밀어요. 그러니까 개보학이라니까 족보학이 족보학. 그러니까 이 푸코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이 권력. 자,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내가 무찔러야 될 적이 있어. 왕이 나를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왕을 무찌르자 하면 왕만 무찌르면 돼. 근데 이때는 어때요? 권력이 미시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권력을 작동시키는 사람도 내가 나쁜 놈인지 몰라. 부모가 아이를 때리면서 어떻게 해요? 다 너를 위해서야 이런다니까. 그게 오늘날 권력의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푸코는 보통 이제 요 책들을 60년대, 70년대,
요때 많이 썼거든요. 그때 1, 2차 석유 오일 파동이 오고 막 그럴 때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있는데 그때 메인으로 활동했던 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푸코의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제 반학교 운동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자율적으로 학교 생활을 홈스쿨이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화혁명이랑 그 히피족들이 유행했던 그것들이 푸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예 히피족도 요거랑 살짝 비슷해요. 히피의 아이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생태주의나 자연주의 이런 데서 왔는데 푸코의 아이디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간접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미국에서도 프랑스 철학이 이렇게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았죠. 푸코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헤겔이랑 네. 개인적으로는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사람 너무 재미없게 살았을 것 같은데. 아니, 푸코는 상당히 잘생겼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성애자고 자유롭게 예. 사는 거네요. 자유롭게 살았죠. 그리고 규범 규율이 네. 얽매이지 않고 네,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동성애자잖아. 그런데 과거에는 그리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성애라고 하는 건 그냥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 동성애예요. 그리고 이성애는 뭐였냐면 그냥 아이를 낳고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이성애였고 진짜 사랑은 동성애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시대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남성 중심의 성담론이 생기면서 근데 푸코는 동성애자잖아요. 근데 내가 동성애자라고 말을 하기가 프랑스라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왜 내가 남성을 사랑하는데 똑같은 남성을 사랑하는데 나는 지탄을 받아야 되지? 그거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지식 체계, 푸코는 이걸 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담론이나 지식 체계를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규칙과 규범을 학습한 거, 사회화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푸코는 자기 자신을 연구하면서 이런 연구로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결국 죽을 때도 그 사랑하는 그 남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에이즈로 죽어요. 84년도인가 하여튼 제가 연도는 정확히 98년인가 97년인가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아웃사이더잖아요. 왜 이렇게 아웃사이더를 자꾸 만들어내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과거의 권력은 얘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과거의 권력은 제가 나한테 개격 그럼 죽여. 이게 과거의 권력의 작동 방식이었다면 오늘날 권력은 그렇게 작동을 안 한다는 거죠. 너를 위해 줄게 하면서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잘못됐나? 내가 비정상인가?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코는 그런 걸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야, 이 계보학적 추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에피스테메, 진리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사실은 이 시대가 만들어낸 것일 뿐이구나를 이제 밝힌 거죠. 근데 이제 푸코의 이제 조금 난점은 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이제 푸코의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 다음이.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듯이 멋진 신세계가 아주 재미난 책이거든요. 제가 그걸로 글도 쓴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성의 역사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7, 8년 전에 써서 출판한 건데 제 원고를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책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떤 거요? 몇 쪽이냐면 10쪽, 10쪽. 예, 제가 컴퓨터에 찾아보니까 원고가 없어. 어디 갔는지. 어쩐지 커피프레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서 나와서 어떻게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이 원고를 잊어버리셨어요? 예, 원고가 없어. 어디 갔는지. 어떻게 해요? 하여튼 뭐 저도 글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하여튼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컴퓨터를 옮기면서 다 날아갔는지 삭제됐는지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서 책을 내신 것도 있어요? 예, 어떤 책을 내신 것도 있어요?
요거는 그 뭐지? 그 책 뒤에 부록으로 실려 있는 거예요. 해설서로. 부록으로 실려 있는 건데.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철학, 인문학 관련 중고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그런 걸 하나 낼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로 이제 고3 하죠, 고3. 왜냐하면 고1, 2 아이들이 논술 벌써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 고1, 2 아이들, 중3, 고1, 2 아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어떤 책, 인문 교양 이런 거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고등학교는 이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다 했어요. 고등학생이세요? 예, 근데 이제 대학 갈 때, 야, 그래. 물리학과랑 철학과를 고민하다가 철학과를 갔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왜냐면, 철학은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 혼자 해도 돼요. 혼자 해도 되는데, 물리학이나 이런 이과 쪽 공부는 자기 혼자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쉽긴 한데, 당시에는 하여튼 철학이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진 주제라서 철학과를 갔거든요. 철학 쪽 공부든 수학, 과학 쪽 공부든 이렇게 기본적인 교양이 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 탐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야, 과학적 탐구가 뭐니?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떤 걸 관찰을 해서 결론을 딱 내잖아요. 근데 아니 관찰을 했더니 하필이면 까마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져. 하필이면. 그러면 까마귀가 날면 배가 떨어진다라는 어떤 원칙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 실험실에서 관찰한 게 계속 똑같은 게 나온다고 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 과학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고 이 생명 현상의 원인을 아직까지 몰라요, 정확히.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알고서 공부하는 이과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통 과학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건 저도 재밌어하고 해서 그런 수업들을 조금. 저희 1학년이라. 그래요? 네, 후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많이는 않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 그리고 여름방학 요때 이제 좀 수업을 좀 해볼까 싶어요. 제가 조만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머니. 과학 철학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이과생들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고등학생들은 그 시간을 중간에 하지 못해 힘들 거예요.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죠. 차라리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내신이 빡세지 않은 그 시기에 중3이라든가 걔네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중2, 중3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말한 그 과학 철학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세특 내용에 혹시 네. 그런 걸로 해서 녹여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수업 프로그램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런 게 지금 저희 아이한테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세특이나 물론 과거보다 학생부 기록이 조금 깐깐해져 가지고 다양하게 적지는 못하는데 세특에서 세특에는 뭘 넣는 게 좋냐면요. 그 분야의 전문가면 누구라도 알만한 텍스트를 읽고 뭔가 기록해 두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좋아요. 예를 들어 뭐 과학혁명의 구조를 읽고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 과학과 관련해서 과학혁명 구조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패러다임의 이론을 설명한 토마스 쿤이 한 이야기라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뭐 독서 프로그램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럼 그걸로 대학을 그죠.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아닌 중위권 학생들의 학생부에 그런 기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제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제일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학생들이 되게 잘 갔더라고요. 맞아요. 혜택 내용이 되게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 녹아내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근데 저도 이제 학생부를 보면요.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쭉 탐구한 거 학생부 보면 다 보여요. 근데 이것저것 산만하게 한 친구도 있고 딱 진짜 얘는 관심사가 뚜렷하구나 딱 보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뽑아서 면접을 봐요. 그러면 진짜로 관심이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관심 있는 척해서 만들어진 아이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저도 확인하는데. 근데 대략 상위 한 7, 8개 대학까지는 그런 학생부 기록하고 학생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뽑을 때. 근데 그 상위 한 10개 대학 밑으로 가면 그렇게 뽑은 아이와 학생하고 살짝 일치가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푸코는 들어보니 조금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푸코는 84년도에 죽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이 그 에이즈 걸려서 이렇게 죽었어요. 아마 80년대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푸코 관련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요. 저는 푸코는 이 사람의 특징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솔직한 얘기로 푸코는 답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탐구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코의 어떤 연구는 기본적으로 계보학이고요. 계보학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기존 사회의 외부를 탐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부. 그래서 저는 푸코 철학하면은 외부를 탐험한 어떤 사상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철학자. 외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안에만 있다 보면은 학교라는 경쟁 시스템 안에만 있다 보면은 야, 이 경쟁을 통해서 1등 해야지, 2등 해야지 뭐 이런 것만 있지 경쟁을 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푸코는 끊임없이 이 외부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바깥에는 뭐가 있지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들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시스템에서 1등을 하면 사실 큰 문제 없죠. 근데 1등을 하더라도 뭔가 이걸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죠. 바꾸려면 뭘 해야 돼요? 이 바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죠. 바깥을 계속 사고하면서 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푸코는 이렇게 생체 권력에서 생살 여탈권에서 생체 권력으로 이런 바뀌는 이 과정이 어떤 헤겔처럼 인류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안 봐요. 헤겔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발전했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건 헤겔에 반대하기 위한 어떤 푸코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이걸 우연이라고 봐요. 우연히 그때 당시에 어떤 지배 세력이 뭘 가지고 있었다? 뭐 경제를 가장 중요시 여겼어. 근데 그 경제를 살려야 돼. 우연히 그때 시계가 발명됐어. 우연히 그때 증기기관이 발명됐어.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이런 모습의 권력의 작동 방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코는 왜 외부를 사유하느냐? 이 외부 바깥에 우리가 설계하는 또 다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지를 미리 예단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푸코 책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헤겔이랑 똑같아져요. 이런 지향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겔적 사고방식을 넘어서는 자기의 전략인 것 같아요. 전략. 그래서 이 기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바깥, 외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푸코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여기다가 좀 그릴까요? 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 있고 군대가 있고 그러니까
푸코의 말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권력이 작동해. 미시 권력이. 그리고 병원은 병원대로, 군대는 군대대로, 각각의 이런 작은, 가정은 가정대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작동하는데 요 바깥에 요걸 또 관리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가 또 있는 거죠. 뭐 국가면 국가, 민족이면 민족. 그렇죠? 이런 게 끊임없이 맞물려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CCTV를 딱 달아가지고 개선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전체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냥 역할만 조금 바뀔 뿐. 사람들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주는.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 조금 시스템을 바꿔서 뭐 야자를 없앤다고 해서 학교 시스템이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스템이 있고 작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바깥의 경계, 여기 경계를 끊임없이 탐구하려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푸코 책을 읽으면 이 경계를 탐험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실증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료가 아주 디테일하고 온갖 책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만족을 못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적응을 못하고 불만이 있으니까 그죠. 자꾸 밖에를 그죠. 그러니까 푸코는 자기가 동성애자잖아요. 동성애자니까 끊임없는 한 사회에서 어떤 정상인으로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죠. 자꾸 그렇죠. 끊임없이 그러면은 이 사회는 확 바꿔버리지도 못하고 그렇죠. 있을까? 막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지. 그래서 푸코는 사실 어머니가 푸코한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돈이 떨어지면 맨날 엄마한테 편지 붙여서 돈 붙여주세요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강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딱 해결적인 전망이나 이런 걸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푸코가 그리고 또 일찍 교수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가 되면서 생활의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그 전까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조금 권력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학교에도 교수 사회도 보면은 이렇게 권력을 딱 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푸코는 그렇게 권력을 쥔 사람들 잘 눈에 띄려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프랑스에 이제 철학학교가 딱 만들어질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막 하면서 자기가 이제 철학학교 학장이 되려고 막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푸코는 어찌됐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인싸가 되고 싶었는데 인싸가 못 주도권을 딱 가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자기의 어떤 정체성도 그랬고. 그게 자기 철학 전체에 쭉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사회의 정상과 비정상이 원래 그런 거냐 아니면 만들어진 거냐를 따졌을 때 푸코의 결론은 만들어진 거다. 이거는 사회, 지식, 체계가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눠놓고 정상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거다. 그리고 비정상이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비정상도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관리할 수 있도록 통제해 두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코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푸코가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라고 할 때 끊임없이 이 외부, 바깥을 사유하면서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를 우리 이 개별 사람들 혹은 집단들에게 끊임없이 유추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푸코가 생각하는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서양이 조금 위대하다, 조금 서양 애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큰 업적을 만들어냈어요. 그냥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발전의 한계 또한 끊임없이 탐구해요. 서양 애들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 이게 서양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권위주의 문화가 있어서 대학의 교수만 하더라도 이제 그전에는 아주 빠릿빠릿하던 사람도 교수가 되고 나면 더 멍청해져요. 권력 시스템에 딱 이제 잡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공계 쪽은 괜찮아요. 이공계 쪽은 어찌됐건 업적 아웃풋이 있잖아요, 실제. 근데 문과 쪽은 실제 이런 뚜렷한 아웃풋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칸트 학회라든지 해겔 학회라든지 해겔 학회 가서 해겔 비판하면 욕 들어 먹어요. 진짜로. 칸트 학회에서 자기 지도 교수가 뭐 칸트나 해겔을 전공했는데 칸트나 해겔을 비판하잖아요. 그럼 너는 왜 이딴 논문을 썼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철학 발표회 같은 거 하잖아요.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전부 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논쟁이 없고 각자 하는 말을 하고 끝나요. 그리고 더 힘들어진 게 뭐냐면 이게 온라인 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는 이거에 대한 네, 상처가 너무 크니까 말을 뱉을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 의견 주장을 할 수가 맞아요. 없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맞아요. 불맞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철학 이제 유럽 쪽은 철학 쪽 학문이 기본 학문이라고 해서 그래서 철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말을 하면 엄청 세요. 그러니까 파워가 크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철학과 출신들이 뭔가 말을 하는 건 김영욱 선생밖에 없어요. 김영욱 선생밖에 없고, 그러니까 너무 관료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푸코는 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현대 근대 사회를 총체적으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든. 그래서 반성적 성찰, 그리고 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이 사회의 외부의 모습은 어떨까? 이걸 고민한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 잠깐 보시면 8쪽 보시면 사실 푸코 제가 이게 오늘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좀 보려고 찾아놨는데 저도 푸코는 공부를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10년도 넘었어요. 다시 보려고 하다가 뭐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미리 좀 공부를 많이 좀 해두고 제가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사실 거의 못했어요. 자, 어찌됐건 주요 개념에 보면 뭐 계보학, 에피스템의 담론 이런 것들 있죠. 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요즘에 옛날부터 나왔죠. 담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지식인 사회의 담론, 뭐 이런 거. 이 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푸코는 권력이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미시적으로 작동한다고. 미시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미시 권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인 사회의 담론이라고 하는 건 지식인 사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서 수험생, 학부모, 사회의 담론하면 학부모들이 공유하는 생각, 사고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입시하면은 학종을 중심으로 가야지 이게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돼 있다고요. 논술? 야, 이건 어려워서 학생들 평가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학생도 못해. 그러니까 이건 빼야지.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대학에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담론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담론을 끊임없이 형성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교양, 하나의 어떤 체계로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제 이상한 것처럼. 야, 요즘 학생부가 중요한데 학생부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담론의 아예 책이 있어요. 담론의 질서라는 책이 있어요. 푸코가 쓴. 이런 담론을 중심으로 지식이 작동한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규율, 훈련, 배치는 뭐냐면
푸코의 개념 중에서 중요한 게 배치인데, 그러면은 이런 병원, 군대, 학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서 한 사회는 이렇게 하나의 주체를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푸코랑 알투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알투셰는 이런 근대 사회에서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회나 이데올로기에 호명된 주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쟁을 하는 시기예요. 전쟁을. 그러면은 국가가 딱 부르죠. 너는 우리나라의 남자로서 군대 가야지. 막 이렇게 국가가 호명하죠. 호명하는 순간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집에 이제 장남이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한 헤겔이 감각을 통해서 감성을 만들고 오성과 이성, 관념,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 정신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데올로기.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생각, 사고방식의 체계예요. 사고방식의 체계인데 범위가 엄청 넓어요. 예를 들어 민족주의 이런 거예요. 민족.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주의. 보통 주의가 붙은 게 이렇게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가 붙은 거. 근데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헤겔의 말에 따르면 정신이 발전하는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념과 이념이 딱 결합해서 새로운 이념이 나오면서 어떤 정신이 되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대의 이념, 시대 정신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하면 주의예요, 주의. 자본주의 하면 자본주의도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니까 실질적인 어떤 물질, 하드웨어가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하면 하나의 실체로서 이해를 하잖아요. 실체로서. 그러니까 돈을 1,000원을 내면 뭔가 커피를 주거나 바꿔주는 하나의 실체라고 해요. 그건 우리 각자가 그걸 하나의 이념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헤겔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 전체가 발전한다라고 봤는데, 알투시에는 이런 발전 과정에서 이성관념 이런 것들이 뭐 표준적인 인간형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야, 너는 이런 인간이 돼야 돼. 너는 인간이 돼야 돼.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가니까 그때 알투시에는 뭐라고 부르냐? 그때 이런 시대에 만들어진 인간은 그냥 주체가 아니라 호명된 주체. 이데올로기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이미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투셰르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뭐 이렇게 호명된 주체를 이야기하면서 푸코와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또 하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푸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일부러 푸코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하나 읽어볼게요. 어디냐면은 8쪽에 첫 번째 칸입니다. 이게 말과 사물에 있는 지문인데요. 말과 사물이라는 책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학은 칸트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철학적 사유를 지배하고 이끈 기본적인 경향일 것이다. 그래서 칸트로부터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렇게 치밀하지 않았어요. 그죠? 칸트가 딱 들어서면서 칸트가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바랄 수 있는지 인간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사람이 칸트예요. 그래서 오늘날 야, 너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칸트와 헤겔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 그 푸코는 요거는 푸코가 쓴 말과 사물에 있는 그 지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 경향은 우리 역사의 일부분을 형성하므로 매우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이 경향을 가능하게 만든 통로의 망각과 동시에 곧 다가올 사유를
끈질기게 가로막는 자기물을 거기에서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고발하기 시작하는 만큼 우리의 눈앞에서 해체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칸트의 인간학이 지금 다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외부를 사유해 보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즉 그전에는 야 그래 칸트가 맞아 헤겔이 맞아 그 안에서만 놀았다 이거야.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는 칸트가 말한 인간학 바깥에서 야 칸트의 의도가 이렇구나 헤겔의 의도가 이렇구나를 사고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체되고 있는 중이다. 인간이나 인간의 지배 또는 인간의 해방에 관해 여전히 말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 대해. 그래서 칸트 철학이나 헤겔 철학은 인간의 해방이에요.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요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관해 여전히 자문하고 있는 모든 이에 대해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을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이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 모든 인식을 인간 자신의 진실로 귀착시키는 모든 이에 대해 인간학으로서 편입 없이는 형식화하고자 하지 않고 미망의 타파 없이는 신화화하기를 바라지 않으며 사유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라고 곧바로 생각하지 않고는 사유하려고 들지 않는 모든 이에 대해 이 모든 어색하고 뒤틀린 형태의 성찰에 대해 우리는 철학적 웃음, 일정 부분 조용한 웃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이냐? 아까 이 푸코 책이 그래서 잘 안 읽혀요, 한 번에.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 해방, 인간의 지배, 인간의 본질, 요건 누구예요? 이거 칸트잖아. 칸트 헤겔이거든요.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자유를 이야기한 사람 칸트인데 이런 물음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그거는 네가 우물 안에 개구리랑 똑같아 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입니다. 이 모든 어색하고 뒤틀린 형태의 성찰에 대해 우리는 철학적 웃음, 그러니까 이게 외부를 사유하면서 야, 너가 사실 그 안에서 성공하고 꿈꾸고 희망을 바라고 해방을 꿈꾸는 거 사실은 그 안에서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해방에 불과한 거야 라고 비웃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비꼬면서 말을 해요. 이 푸코가. 일정 부분 조용한 웃음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기도 그 속에 있으니까. 근데 솔직히 자기도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 중에는 이런 거대한 시스템, 이러한 거대한 어떤 구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철학 계열이 이제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적 이런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반대가 크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구조주의적 방향과 실존주의적 방향으로 나가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구조주의적 접근 방법에 가까워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구조의 바깥이 어떤지를 탐구해보자라는 게 가깝고, 그러면 이 구조와 다른 구조를 생각하거나 혹은 구조의 해체를 강조하겠죠. 반대편의 실존주의자들은 뭘 강조할 것 같아요? 실존, 자기 자신. 야, 이런 구조 속에서 아무리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자신의 강력한 어떤 의지, 노력, 실천, 주체적 노력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계열로 이제 철학이 조금 뒤에 현대 철학이 나누어서 흘러갑니다.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뭘 하냐면 무화를 강조하잖아요. 무화. 왜 무화를 강조하냐? 너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어떤 삶의 경험이나 사회화 과정을 무화시키고 실존적 자각,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자각을 하고 거길 통해서 새롭게 출발을 인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존재와 무에서 만들어진 나를 갖다 버리는 거, 사회가 나에게 학습시킨 사회화 과정을 갖다 버리고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서 무화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이 다 이렇게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막상 읽어보면 다 엮여 있어요.
그게 그 엮여 있는 그 뿌리가 누구냐면 칸트와 헤겔입니다. 칸트와 헤겔이고 다 칸트와 헤겔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서 자기 사유를 전개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 인간이 뭔가 멋지고 해방되고 자유롭고 이런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봐야 진짜 진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냥 철학적인 웃음, 그러니까 성찰하고 반성하는 웃음을 짓는다는 거, 야, 이게 아닌데 하면서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푸코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푸코 말과 사물 제일 뒷부분에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인간이 이제 시대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인간 혹은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있죠. 이게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의 인간다움, 오늘날 인간다움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죠. 시대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세사회의 사람들이 매번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시대에 보면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들한테 이렇게 절을 아직도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오면 아무도 이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극단적인 경쟁이라든지 돈 이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세 시대의 인간을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 눈높이에서. 근데 왜냐하면 얘네들 왜 멍청하게 신을 믿고 있어. 신이 막 근데 오늘날 인간은 경제나 돈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다시 설계하고 합리성을 중심으로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푸코는 그 말과 사물 뒷부분에 보면은 뭘 해놨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미래의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중세인들처럼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돈을 가지고 아둥바둥, 성적 가지고 아둥바둥 살았을까? 이 시대에 지배하는 뭐가 있는, 에피스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시대의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옮겨놓은 이 다음 단락이에요. 어쨌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즉 인간은 지식에 제기된 가장 유구한 문제도 가장 지속적인 문제도 아니다. 누구라도 비교적 짧은 역사와 제한된 지리적 마름지를 검토한다면 거기에서 인간은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래서 푸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날과 같은 인간,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뭘 말하냐? 근대인이에요. 근대인은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비슷한 모양이 나타나고 그 인간이 점점 확대되면서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그토록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헤맨 것은 인간과 인간의 비밀을 중심으로 해서가 아니다. 사실상 사물과 사물의 질서에 관한 지식, 동일성과 차이, 특성과 등가, 그리고 말에 관해 지식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변동 중에서 요컨대 동일자의 그 깊은 역사가 내보이는 모든 국면 중에서 150년 전에 시작되었고 어쩌면 이제 종결되고 있는 중일 단 하나의 인간의 형상을 출현하게 했다. 그래서 이때 이 동일자는 뭐예요? 근대적인 인간.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절대 정신으로 가는 어떤 표준화된 인간. 그걸 동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능력 있고 돈 많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죠. 그게 동일자라고 보면 돼.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신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이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랜 불안으로부터 해방, 먼 옛날로부터 막연한 근심에 대한 날카로운 자가,
개인적인 신념이나 사고방식의 올가미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것은 객관적인 검토가 아니었다. 즉 그것은 근본적인 지식의 배치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였다. 그래서 적절한 지식의 배치하면서 이런 동일자가 딱, 즉 그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사유의 고고학 다른 말로 하면 계보학입니다. 계보학이 분명히 보여주듯 인간은 최근의 시대에 발견된 형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근대적인 인간은 근대적인 배치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종말이 가까운 발견물일 것이다. 이런 인간, 그러니까 미친 듯이 돈을 추구하고 경쟁을 추구하는 인간은 아마 인류가 또 바뀌면, 시대가 또 바뀌면 새로운 에피스테가 등장하면서 금방 사라질 인간 유형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 배치가 출현했듯이 사라지기에 이른다면 18세기의 전환점에서 고전주의적 사유의 밑바탕이 그랬듯이 만약 우리가 기껏해야 가능하다고만 예감할 수 있을 뿐이고 지금으로서는 형태가 무엇일지도 무엇을 약속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에 의해 그 배치가 뒤흔들리게 된다면 장담할 수 있건대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서 자, 푸코의 말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그죠? 과학이 또 발전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배치가 쑥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그 전에 이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근대적 인간의 어떤 동일자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인간이 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전환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 기존의 성실 근면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해체시켜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자기 노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성실 근면에서 버는 게 아니에요. 잘 놀면 돈을 벌어.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근대화 산업화 시대의 인간형이 더 이상 오늘날의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푸코는 그래서 이게 말과 사물이라는 책의 제일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일 끝 마지막에. 그러니까 배치가 바뀌면 인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자, 아이들을 키워. 배치를 알아야죠. 어떤 배치,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인간상, 인간의 유형이 뭔가를 알아야지. 그걸 캐치하고 그것에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 시스템이라는 교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대가 어떤 배치들을 자꾸 생산해내는지, 권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사회가 문화적으로 조금 강국이잖아요.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건 우리가 이런 학교나 기존 제도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걸 떠나서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공간에 발을 딛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면 푸코를 통해서 아이를 가르치거나 아이가 자신의 꿈과 이상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푸코는 인간이라고 하는 건 배치를 통해서 뭔가 생산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뭘 생산하길 요구하는지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떤 사회냐?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우리가 물건이나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러면 문화가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억압이 있든 뭐든 안정적인 걸 찾는다.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 먹고 사는데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은 안 해요. 심각하게 반응하는 척은 해요. 척은 하는데 훨씬 더 어디에 목매냐면 먹고 노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노는 것,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그러면 우리 사회는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에 들어갔고,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생산과 관련된 거는 4차 산업이 해결하잖아요. 4차 산업.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생기면서 그래서 각종 직업들을 지금 많이 대체하고 있죠. 예전에는 MD 추천이라고 해서 옥션이라든지 G마켓 들어가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다 없어졌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알고리즘으로 시켜봤더니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게 AI가 추천해 주는 게 훨씬 구매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고 시키고 AI로 바꿨어요. 얼마 전에 저기 다이소 가봤더니 계산해 주는 사람 다 없어지고 자동 계산대로 다 바뀌었던데요. 앞으로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요즘은 무인 편의점들도 있잖아요. 더 가속화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배치들이 훨씬 더 이 자본주의를 잘 작동시키고 고도화시킬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해 보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산업 이런 것들이 계속 물론 어렵지만 계속 발전할 거고 4차 산업이라든지 AI와 같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단순하거나 이런 전문직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대체를 빨리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IBM이 만든 그 인공지능 중에 그 이름이 뭐였더라? 딥블루였나? 하여튼 정확히 모르는데 의료기기도 있고 왓슨인가 보다. 그죠? 의료기기도 있고 법률 인공지능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 법과 관련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데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왜냐하면 전문 영역이니까.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번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옛날에는 구글이나 이렇게 번역하면 번역이 안 좋았대요. 근데 최근에 전문적인 분야의 번역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번역이 정확하대요. 그래서 법, 의료 이쪽은 아마 인공지능으로 빨리 대체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전문적인 부분은 오히려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로 빨리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뭐죠? 감성적인 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과 관련된 거. 인간의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해서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어.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것에 인간이 적절히 배치될 거예요. 아마. 그런 사회로 바뀔 겁니다. 자, 교육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에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교육을 한다라고 할 때 학습을 한다, 배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속한 내부와 외부를 끊임없이 탐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지식을 알아야지만 그걸 뛰어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내부를 탐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달성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효과가 있지? 외부를. 저는 그래서 교육, 공부, 학생들한테 야, 저희 딸이 이번에 중간고사를 망쳤나 봐요. 하여튼 뭐 시험을 잘 못 봤다고 울상이던데 제가 옆에서 보는 아버지의 느낌으로는 어떠냐면은 딱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희 그 딸내미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근데 또 옆에서 아빠가 이야기해주면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기분 좋을 때 그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공부는 이런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논리, 시스템을 빨리 익혀야 돼. 그래야지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내부와 내부를 탐험하는 게 아닌가. 푸코적 의미로 보면은 이제
우리는 어찌됐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화되고 교육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 어떤 만들어진 주체. 푸코는 실제로 이걸 뭐로 표현하냐면 생산된 주체라고 표현해요. 생산된 주체. 그러니까 공장이나 감옥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다고 보는 거예요. 생산된 주체. 만들어진 주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미래는 어찌됐건 미래는 스스로 설계해야지.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가 딱 교육적 측면에서는 조금 푸코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 잠깐 볼게요. 4쪽입니다. 제가 계속 질문해놓고 질문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동물과 다른 인간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푸코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나서 던진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때는 뭘 말하는 거냐면 칸트와 헤겔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었다. 내가 밥을 찾아서.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배고픔이라는 동물적 본능에 내가 복종한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규칙, 생물이라는 규칙, 법칙이 있고 그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배고픔을 채우는 건 이건 본능이지. 이게 어떻게 자유냐. 배고파서 밥을 내가 차려 먹었는데 이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본능의 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칸트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이 만들어낸 질서 속에 배고픔을 느껴서 내가 배를 채우는 거. 이건 자유가, 이건 본능의 충족일 뿐이야. 그러면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네 스스로 만든 세계에서 네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거. 이게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어. 이거 자유예요. 자, 근데 어떤 애는 엄마가 억지로 기숙학원에 넣어놔서 막 공부를 해. 자, 엄마가 억지로 기숙학원에 넣은 아이한테는 그건 감옥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느슨해지니까 그냥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24시간 열심히 공부해. 그런 그 애에게서 그 선택이 자유예요. 그럼 자유라고 할 때는 뭐냐? 내 스스로의 규칙과 질서. 자,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시간표를 딱 짜서 그 시간대로 공부를 딱 했더니 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딱 느껴지죠.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그거예요.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남이 만들어준 시간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계획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따박따박 해나가는 거, 실천을 해나가는 거. 이게 자유로운 존재의 본질이라고 해요, 칸트는. 그래서 이 칸트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걸 자율이라고 불러요. 그러한 자유의 이상이 실현된 게 자율인데,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내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하라. 네가 생각하는 어떤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보편적 입법의 원칙. 모든 사람이 그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 걸 네 스스로의 규칙으로 딱 삼아서 그 일을 해나가잖아? 그럼 너는 자유로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칸트는. 그러니까 칸트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디에서 튀어나와? 나에게서 튀어나와요. 내가 세운 어떤 계획표, 시간표, 보편적인 어떤 규칙, 거기에서 튀어나와요, 칸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유의 의미가 나로부터 오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야. 헤겔은 어때요?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존재를 절대 이성까지 쫙 실현해 나가잖아. 그러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칸트나 헤겔에게 있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건 개인이, 주체가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적극적으로 자기 실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칸트나 헤겔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적극적인 자기 실현을 해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능동성, 역동성을 딱 가져다 주죠. 근데 이 모습이 푸코가 보기에는 이건 인간을 새로운 노예로 만든다. 여기에서 자기 실현을 못한, 혹은 자기 실현을 이때까지 누군가는 해왔겠지,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은 그 자기 실현이 강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서는 이건 자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건 억압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푸코가 지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두 번째는 교육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가 억압하는가?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건 양가적 측면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해하느냐. 그래서 푸코와 같은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타적 사고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메타라고 하는 게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메타 철학, 메타 논리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서 어떤 거냐면 수학이라든지 논리면 논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논리. 뭐 이게 이제 뭐 괴델이라든지 칸토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로 메타 논리, 메타 사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푸코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 어떤 인문 과학에 있어서 어떤 메타적 사고를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항상 내가 공부한 것 외에 이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지 자꾸 자기 스스로 습관을 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공부의 폭이 확 넓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그 안에서만 막 머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 틀리고 하나 맞으면 거기 너무 기뻐하고 슬퍼하고 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전체적인 자꾸 큰 틀에서 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3은 근대적 교육의 장점과 단점. 근대적 교육은 딱 목표 지향적이죠. 인간을 예를 들어 특정한 대학 특정한 과에 딱 졸업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인간으로 길러지죠. 그죠? 네, 살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딱 부품처럼 느끼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큰 어떤 단점이지만 어찌됐건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힘, 에너지, 역동성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데는 근대적 교육이 조금 큰 어떤 힘을 발휘하죠. 그죠? 4번은 수업하면서 제가 좀 설명을 했고 5번은 푸코의 사회가 가진 실천적 의미는 요거예요. 끊임없이 바깥을 사고하라. 끊임없이 바깥을 사고해보라는 거. 아, 이 질문 6은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거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질문 6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네. 네. 여기 질문 6번. 오케이. 대략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제 푸코는 책을 직접 보는 것보다 푸코는 해설서를 보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해설서를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직접 원서를 읽는 건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안 나네요. 뒤에 그 10쪽부터 제가 예전에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